차가운 11월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간다. 스쿠터 시동을 끄고 헬멧을 벗으며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루 종일 배달을 뛰어다녀도 채우지 못하는 현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른다. 또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작은 음식점 앞에 잠시 멈춰 서서 목을 돌려 근육을 풀고 있을 때였다. 무심코 가게 안을 들여다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남자였다. 13년 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사라진 바로 그 남자. 13년 전 가을, 나는 28배 나이에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신사동 골목 끝자락 햇살이 예쁘게 들어오는 2층 카페였다. 인테리어부터 메뉴 하나까지 내 손으로 직접 꾸민 소중한 공간이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다. 단풍잎이 유리창에 톡톡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카페 안에는 은은한 재즈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카운터에서 원두를 갈며 다음 달 임대료 계산을 하고 있었다. 딸랑 마이너스. 문을 여는 벨소리와 함께 그가 들어왔다. 키 180의 단정한 정장 차림, 깔끔하게 넘긴 머리와 부드러운 미소.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을 포용할 것 같은 그런 눈빛. 아메리카노 하나 부탁드려요. 목소리마저 부드러웠다. 나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다. 그는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가도 자꾸만 내 쪽을 힐끔거렸다. 사장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가 카운터로 다가와 물었을 때 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네, 맞아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나이에 벌써 사장님이라니. 커피 맛도 정말 훌륭하고요. 그의 칭찬에 기분이 하늘을 날 것 같았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카페를 찾았다. 감정의 소용돌이.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저녁 한번 드실래요? 사귄 지 한 달 만에 그가 정식으로 데이트를 신청했다. 내 마음은 이미 그에게 기울어 있었다. 그는 항상 신사적이었고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으며 무엇보다 나를 한 사람의 독립적인 여성으로 존중해 주었다. 강남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는 테이블에서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갑자기 진지해진 그의 표정에 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는 당신과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요. 결혼도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가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사실 제 가정사가 조금 복잡해요.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셔서 상당한 빚을 지게 되었거든요. 내 가슴이 아려왔다. 그런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었구나. 저는 상속 포기를 할 수도 있었지만 부모님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지만 문제는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몰려올 거라는 점이에요. 당신까지 괴롭힐 수도 있고요. 그의 눈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당분간은 사실혼으로만 지낼 수 있을까요? 제 빚이 다 정리되면 그때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요.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하려는 그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다. 괜찮아요. 저는 형식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날 밤 그의 품에 안긴 채 나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다. 그와의 동거가 시작되었다. 그는 내 카페 2층으로 이사를 왔고 우리는 진짜 부부처럼 살았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하며 내 이마에 키스를 해주었고 늦은 밤 돌아와서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오늘 카페 손님이 많았어? 응, 단골 할머니가 또 오셨는데 내 이야기를 물어보시더라. 할머니한테 인사드려야겠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정한 가정을 이룬다는 기분이었다. 그해 겨울 나는 임신을 했다. 정말요?
정말 우리 아기예요?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을 확인한 그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다. 그는 나를 번쩍 들어올리며 빙빙 돌렸다. 당신이 제게 이런 기적을 선물해 주다니. 그날 밤 우리는 아기의 이름을 지으며 새벽까지 이야기했다. 그는 아들이면 준서, 딸이면 서연이라고 하자고 했다. 우리 아기는 분명 당신을 닮아서 예쁠 거예요. 그의 손길이 내 아직 평평한 배를 어루만졌다. 임신 4개월째 내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카페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임신으로 인한 입덧 때문에 제대로 일할 수도 없었고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있었다. 자기야, 이번 달 카페 매출이 너무 적어. 저녁 식탁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얼마나? 임대료랑 재료비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어.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럼 대출 이자는? 그것도 조금 밀렸어. 그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뭐? 대출 이자를 밀렸다고? 처음 보는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나는 움츠러들었다. 미안해. 임신해서 몸이 힘드니까. 임신은 핑계가 안 돼. 사업을 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니야? 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나는 당신이 돈 많은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돈 많다고 언제 내가. 임신도 계획적으로 했어야지 이런 상황에서 무슨 애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니야, 미안해.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는 재빨리 사과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말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울었다. 뱃속의 아기가 미안했다. 본성이 드러나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카페 매출은 계속 줄어들었고 밀린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럴 때마다 그의 불만은 더욱 거세졌다. 진짜 속았네. 카페 사장이면 돈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왜 돈 있는 척하고 나를 낚았어? 내 인생 이렇게 망칠 줄 알았으면 만나지도 않았어. 매일 밤 이런 말들을 들어야 했다. 임신으로 예민해진 내 마음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화살 같았다. 내가 언제 돈 있다고 했어? 난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열심히? 이게 열심이야? 매출도 안 나오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임신 7개월 내가 배를 부르고 힘겹게 카페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는 소파에서 TV만 보고 있었다. 자기야, 조금만 도와줄래? 내가 왜? 당신 가게잖아. 하지만 우리 가족인데. 가족? 혼인신고도 안 한 게 무슨 가족이야.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다. 사실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력한 것인 줄 몰랐다. 만삭이 되어가는 어느 날 밤 나는 진통을 느꼈다. 혼자서는 도저히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자기야, 자기야. 하지만 그는 집에 없었다. 핸드폰도 꺼져 있었다. 결국 119를 불러 혼자 병원에 가야 했다. 응급실에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닿지 않았다. 새벽 3시 진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그의 전화가 왔다. 미영아? 술 냄새가 전화기 너머로 전해져 왔다. 나 지금 병원이야. 아기가 나올 것 같아. 뭐? 지금? 응. 혼자 무서워. 아, 알았어. 조금 이따 갈게.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나는 혼자서 12시간의 진통을 견뎌내고 혼자서 우리 아들 준서를 낳았다.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그가 나타났다. 꽃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고생했어? 그게 전부였다. 어디 있었어? 왜 안 온 거야? 급한 일이 있어서. 미안. 하지만 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내가 아는 향이 아니었다. 이게 내 아들이야? 갓난아기인 준서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에 사랑은 없었다. 의심만이 가득했다. 뭐라고? 아니야. 그냥. 하지만 며칠 뒤 그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다. 친자 확인을 해보자. 뭐라고? 아니야, 그냥. 확실히 하고 싶어서.
그 순간 내 심장이 산산조각 났다. 13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배신감을 잊을 수 없다. 친자 확인 결과는 당연히 99.99% 그의 아이였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냉랭해졌다. 이제 알았으니까 너희 둘이 알아서 살아. 뭐라고? 나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못 살겠어. 돈도 없는 여자, 우는 애기. 나는 이런 생활 싫어. 준서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되어 그가 던진 말이었다. 자기야,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웃기지 마.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무슨 가족이야. 그날 밤 준서가 계속 울어서 나는 하루 종일 잠을 못 잤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몸이 비틀거렸다. 아이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가 소리를 질렀다. 갓난아기는 원래 이래. 조금만 참아줘. 참을 수가 없어. 나는 원래 아이 울음소리 못 들어. 그러더니 정말로 짐을 싸기 시작했다. 어디 가는 거야? 나는 이제 내 길을 가겠어. 너도 네 길을 가고. 준서는? 네 아들인데. 그가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고아원에 맡겨. 아니면 네가 혼자 키우던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온몸에 힘이 빠졌다. 어떻게 자신의 핏줄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책임 안 져.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그는 정말로 사라졌다. 그 이후 일들은 지금 생각해도 악몽 같다.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카페는 이미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밀린 대출과 임대료는 산더미 같았다. 준서야, 엄마가 너만은 꼭 지켜줄게. 새벽마다 우는 아이를 달래며 나는 다짐했다. 이 아이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첫 번째는 카페를 정리하는 일이었다. 13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헐값에 넘겨야 했다. 직접 만든 원목 테이블 하나하나, 고른 의자들, 아끼고 아꼈던 에스프레소 머신까지. 사장님, 이 정도 가격이면 양심적인 거예요. 중고업체 사장의 말에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울면서 정리할 시간도 없었다. 그 다음에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갓난아기를 키우는 엄마를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었다. 아이가 있으시면 야간 근무가 어렵지 않나요? 갑자기 아이가 아프면 조퇴하실 거 아니에요? 면접을 볼 때마다 들어야 하는 말들이었다. 결국 나는 낮에는 파트타임으로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시작했다. 준서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밤늦게까지 일해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준서가 5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던진 질문이었다. 내 가슴이 먹먹해졌다. 준서야, 아빠는 멀리 계셔. 언제 와? 나중에.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었다. 어떻게 5살 아이에게 아빠가 널 고아원에 버리라고 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준서는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다. 다른 아이들처럼 떼를 쓰거나 말썽을 부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걱정해 주었다. 엄마, 오늘 많이 힘들어? 퇴근 후 녹초가 되어 돌아온 나를 보며 준서가 작은 손으로 내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괜찮아, 준서야. 엄마는 우리 준서 때문에 힘이 나. 정말이었다. 이 아이가 있기에 나는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준서가 커갈수록 드는 비용도 늘어났다. 유치원비, 학용품비, 병원비 하나하나가 부담이었다. 그래서 나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했다. 낮에는 카페 아르바이트, 저녁에는 대리운전, 새벽에는 신문 배달까지 하루에 3, 4시간씩만 잠을 자며 버텼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초등학생이 된 준서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 준서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는 언젠가 쓰러질 것 같았다. 그렇게 13년이 흘렀다. 준서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나는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2023년 11월 15일 오후 6시경 마포구의 한 골목에서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스쿠터에 앉아 있었다. 하루 종일 뛰어다닌 탓에 온몸이 욱신거렸다. 오늘도 수고했다. 혼자 중얼거리며 헬멧을 벗고 목을 돌리고 있을 때였다. 무심코 옆을 보니 작은 음식점이 보였다. 행복한 밥상이라는 간판이 걸린 평범해 보이는 가게였다. 가게 안이 환하게 불이 켜져 있어서 자연스럽게 시선이 갔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가게 안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남자가 보였다. 13년이 지났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 김정훈 준서의 아빠. 나를 버리고 사라진 그 남자였다. 나는 스쿠터에서 미끄러져 내릴 뻔했다. 손이 덜덜 떨렸다.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남자가, 양육비 한 푼 주지 않았던 남자가 여기서 이렇게 멀쩡하게 장사를 하고 있다니. 저게 진짜야? 나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맞았다. 분명히 그였다. 조금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그 얼굴이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옆에 있는 여자였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그와 함께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둘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마치 부부 같았다. 설마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난 13년간의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새벽까지 대리운전을 하며 번 돈, 신문 배달을 하며 흘린 땀, 준서가 아플 때 병원비 걱정하며 뜬 눈,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모든 것들. 이 미친놈이.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상관없었다. 그 순간 가게 안에 그가 문 쪽을 봤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다. 나를 알아본 것이다. 하지만 나는 도망갈 수 없었다. 13년을 기다린 이 순간을 그냥 보낼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그 가게를 찾았다. 밤새 생각했지만 결론은 하나였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양육비든 뭐든 정리하고 넘어가야 했다. 오후 2시쯤 점심시간이 지난 후라 가게가 한산했다. 들어가 보니 다행히 그는 혼자 있었다. 어서 오세요. 자동적으로 인사말을 하던 그가 나를 보더니 얼어붙었다. 미영이? 13년 만에 듣는 내 이름이었다. 하지만 반가움은커녕 당황스러움만이 가득했다. 오랜만이야, 정훈아.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어떻게 여기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어. 잘 사는 것 같던데? 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미영이, 그때 일? 어떤 일 말이야? 날 버리고 사라진 일? 준서를 고아원에 맡기라고 한 일? 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아니야. 그건 13년 동안 양육비 한 푼도 안 준 일? 양육비? 그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그 웃음이 나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뭐가 웃겨? 네 아들 키우는 게 웃겨? 내 아들? 미영아, 넌 아직도 뭐? 그게 정말 내 아들인지 확실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정말로 미칠 것 같았다. 지금 뭐라고 했어? 친자 확인도 했잖아. 그건 그때 일이고. 이 미친놈아. 나는 테이블을 탁 쳤다. 그의 얼굴이 더욱 당황스러워졌다. 큰 소리 내지 마. 여기 장사하는 곳이야. 장사? 좋겠네. 13년 동안 네 아들은 굶고 있는데 너는 여기서 장사나 하고 있고 나한테 왜 돈을 달라고 그래? 내가 맡겨놓은 적 있어? 그 말에 나는 정말로 기가 막혔다. 맡겨놓은 적 있냐고? 네가 만들어 놓고 도망간 거잖아. 증명할 수 있어? 뭘 증명해?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법적으로 우리는 아무 관계 아니야. 그 순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13년 전 그가 사실혼을 제안했던 진짜 이유를 깨달은 것이다.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였구나. 너, 정말. 미영아, 그만해. 옛날 일 들춰내지 말고 너는 너 길 가고 나는 내 길 갈게. 13년치 양육비라도 내놔. 안 돼. 단칼에 거절했다. 준서가 중학생이 되었는데 학비도, 네가 불치병에 걸려도 내 돈은 한 푼도 절대 못 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정말로 이 인간을 죽이고 싶었다. 바로 그때였다. 가게 문이 열리며 어제 봤던 그 여자가 들어왔다. 여보, 뭔 일이야? 여자는 우리의 험악한 분위기를 단번에 눈치챘다. 아,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정훈이 어색하게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나는 일부러 정중하게 인사했다. 이 여자도 피해자일 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저는 13년 전에 정훈 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이에요. 아들도 하나 있고요. 뭐라고?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건 정훈이 허둥거렸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13년 동안 양육비도 한 푼 안 주고 도망다니다가 여기서 장사하고 있더라고요. 정훈아, 이게 정말이야?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 진정해, 수정아. 진정하라고. 당신한테 아이가 있다는 걸 왜 말 안 했어? 그때 여자, 수정이라는 사람이 충격적인 말을 했다. 그럼 다른 여자 아이는 뭐야? 다른 여자? 나도 모르게 되물었다. 정훈아, 도대체 혼외자가 몇 명이야? 그 순간 정훈의 얼굴이 파래졌다. 수정아, 그건 3년 전에 알았을 때도 충격이었는데 또 있었다고. 나는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내 아들 준서 말고도 다른 혼외자가 있다는 뜻이었다. 잠깐, 다른 여자 아이라니? 네. 정훈이가 3년 전부터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 아이가 하나 더 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다. 그럼 정훈 씨는 저희 외에도 또 다른 여자와 그것 같네요. 저도 방금 알았어요. 수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이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인간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구나. 최소 3명의 여자와 관계를 맺고 최소 2명의 아이를 낳게 한 것이다. 정훈아, 설명해. 수정이 차갑게 말했다. 그게 복잡해. 뭐가 복잡해? 당신이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게 한 거 아니야? 정훈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어뜨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다. 이 인간의 패턴이 보였기 때문이다. 수정 씨, 혹시 정훈 씨가 부모님 빚 때문에 혼인신고를 못한다고 했나요? 네. 어떻게? 수정의 대답으로 내 추측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혹시 처음에 만날 때 이런 젊은 나이에 벌써 사장님이세요? 이런 식으로 말했나요?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13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었구나. 저한테도 똑같이 했거든요. 부모님 빚을 핑계로 사실혼 관계를 제한하고 상대가 임신하면 바람 피우고 도망가는 거. 그게 이 인간의 패턴이에요. 수정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정훈아, 이게 정말이야? 아니야. 그때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 어려운 상황? 그럼 지금 또 다른 여자한테 양육비 보내는 건 뭐야? 정훈이 입을 다물었다. 그 여자는 언제 만난 거야? 우리 만나기 전, 후? 그게 정확히 말해. 수정이 소리쳤다. 우리 만난 후야. 그 말에 수정이 주저앉았다. 그럼 당신이 나랑 만나면서도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거네. 수정아, 답해. 맞아? 틀려? 맞아. 그 순간 나는 이 남자의 진짜 본성을 완전히 이해했다. 책임감이라곤 일도 없는 오직 자신의 욕망만 추구하는 인간이었던 것이다. 수정이 한참 동안 울고 난 후 우리는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저는 정훈 씨를 5년 전에 만났어요.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도 똑같았어요. 부모님 빚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고. 그럼 지금도 혼인신고 안 하신 거예요? 네. 3년 전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다른 아이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수정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화가 났다. 그럼 그 아이는 언제 태어난 거예요? 2018년생이에요. 2018년이면 나는 계산해 봤다. 제 아들이 9살 때네요. 네. 그 아이 엄마는 정훈 씨가 저랑 만나고 1년 후에 만난 사람이에요. 즉, 이 인간은 나를 버린 후에도 계속 똑같은 짓을 반복했던 것이다. 수정과 만나면서도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를 임신시키고. 정훈 씨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물었지만 정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저도 모르겠어요. 수정이 대신 대답했다. 3년 전에 알았을 때도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는데 또 있었네요. 그런데 그 아이한테는 양육비를 주고 있다고 하셨죠? 네. 한 달에 50만 원씩이요. 50만 원. 13년 동안 나한테는 1원도 안 준 인간이 다른 아이한테는 50만 원씩 주고 있었다니. 왜 그 아이한테는 주고 저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나는 정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건 뭐? 그쪽에서 법적으로 강하게 나와서 역시나였다. 법적 대응을 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는 인간이었던 것이다. 정훈아, 이제 정말 끝이야. 수정이 일어서며 말했다. 우리 이혼해. 수정아, 잠깐만. 잠깐은 무슨. 당신이 몇 명의 여자를 속였는지도 모르겠어. 정훈의 얼굴이 급변했다. 그리고는 나를 노려봤다. 다 너 때문이야. 뭐라고? 너 때문에 내 가정이 파탄나면 고소할 거야. 나는 정말로 어이가 없었다. 누가 누구를 고소한다고? 13년 동안 양육비 안 낸 너를 내가 고소해야지. 너 돈도 없는데 무슨 변호사를 쓴다고 소송을 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지금부터 재산 다 빼돌려 놓을 거야. 어차피 이 가게도 내 명예 아니야. 그는 정말로 뻔뻔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위협하고 있었다. 수정 씨, 이 가게 누구 명의예요? 저 명의예요. 정훈이가 신용불량이라서. 역시나였다. 이 인간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려 놓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정 씨, 우리 같이 법적 대응해요. 네. 이 인간 혼자서는 절대 반성 안 해요. 법적으로 확실히 해야 해요. 수정이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수정아, 이 여자 말 듣지 마. 정훈이 급하게 말했다. 이 사람들은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는 거야. 가정 파괴? 나는 코웃음을 쳤다. 혼인신고도 안 한 게 무슨 가정이야? 내가 먼저 우리 가정을 파괴했잖아. 그리고 내가 가정을 파괴한 게 아니라 내가 여러 가정을 만들어 놓고 다 파괴한 거야. 수정과 나는 그날 밤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놀라운 공통점들을 발견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수정이 울먹이며 말했다. 너무 신사적이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정말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운명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본성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제가 임신했을 때. 임신하셨었어요? 네, 2년 전에. 그런데 유산했어요. 수정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그때 정훈이 반응이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마치 안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수정의 손을 잡았다. 이 여자도 나와 똑같은 상처를 받았구나. 우리 같이 법적 대응해요. 이 인간 혼자 놔두면 또 다른 여자를 속일 거예요. 하지만 가게가 제 명이라서 압류당하면 걱정 마세요. 전문가랑 상담해봐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함께 싸우기로 약속했다. 다음 날 나는 바로 법무부 산하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전화했다. 안녕하세요. 양육비 관련 상담받고 싶은데요. 내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담당자는 친절했다.
나는 13년간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아, 그럼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아이시군요. 네, 친자 확인도 되어 있어요. 그럼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친자 관계가 인정되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거든요. 드디어 희망이 보였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직업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강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일단 양육비 결정이 나면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올릴 수 있고 출국 금지도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그때 압류할 수도 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서 나는 즉시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많아요. 젊은 여성 변호사가 내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사실혼 관계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남성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럼 승산이 있을까요? 충분히 있어요. 특히 친자 확인이 되어 있고 13년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비용은 어느 정도?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거든요. 정말 다행이었다. 그리고 상대방이 다른 여성들과도 비슷한 관계를 맺었다는 건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요?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주거든요. 계획적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준서와의 대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준서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준서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왜요, 엄마? 중학생이 된 준서는 이제 제법 어른스러워 보였다. 내 아빠에 대한 이야기야. 준서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빠, 찾으셨어요? 우연히 만났어. 정말요? 그럼 이제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순간 가슴이 아팠다. 아직도 준서는 아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구나. 준서야, 아빠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왜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 양육비도 한 푼 안 줬고.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아빠는 나를 싫어해요? 아니야, 준서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책임감이 없는 거야. 그럼 이제도 안 와요? 엄마가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최소한 양육비는 받을 수 있을 거야. 준서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준서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 엄마가 아빠 역할도 다 해주셨잖아요. 정말 기특한 아들이었다. 2주 후 나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조정 신청을 했다. 동시에 수정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조정을 먼저 해보는 게 좋아요. 변호사가 설명해 주었다.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그때 소송으로 가는 거고요. 상대방이 나올까요? 법원에서 출석 명령이 나가니까 나와야 해요. 안 나오면 불리해지고요. 드디어 조정 날짜가 잡혔다. 2023년 12월 15일. 13년 만에 정훈과 법적으로 마주하는 날이었다. 그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장을 차려입었다. 13년 동안 당당하지 못했던 내 자신에게 작별을 고하는 기분이었다. 엄마, 힘내세요. 준서가 학교 가면서 응원해 주었다. 고마워, 준서야. 법원에 도착하니 정훈이 이미 와 있었다. 13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조정관입니다. 중년의 여성 조정관이 우리를 조정실로 안내했다. 오늘은 양육비 문제로 오셨군요. 먼저 신청인부터 말씀해 보세요. 나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내며 차근차근 설명했다. 13년간의 상황, 준서의 현재 상태, 그리고 정훈의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까지.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정관이 정훈에게 물었다. 저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어려우신가요? 가게 운영이 힘들고
다른 아이에게도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어서. 다른 아이요? 조정관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네, 또 다른 아이가 있습니다. 그럼 최소 2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조정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런데 13년 동안 이 아이에게는 양육비를 한 푼도 안 주셨다고요? 그게 연락이 안 되었고, 연락이 안 되어도 찾으려고 노력은 하셨나요? 정훈이 입을 다물었다. 조정은 3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조정관도 정훈의 태도에 상당히 실망하는 모습이었다. 상대방께서는 현재 다른 자녀에게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계시죠? 네. 그럼 이 아이에게도 최소한 같은 금액은 지급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떠셔요? 가게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가게도 제 명의가 아니고, 그럼 명의가 누구신가요? 동거인 명의입니다. 조정관이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월 30만 원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건 어떠세요? 나는 받아들일 수 있었다. 영원에서 30만 원이면 큰 진전이었다. 좋습니다. 상대방은 어떠세요? 정훈이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다. 월 10만 원이면 10만 원? 조정관이 어이없다는 듯 물었다. 다른 아이에게는 50만 원 주면서 이 아이에게는 10만 원이요? 현재 상황이 어떻든 최소한의 책임은 지셔야죠. 결국 월 20만 원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13년 만에 첫 승리였다. 한 달 후 내 통장에 20만 원이 입금되었다. 13년 만에 처음 받는 양육비였다. 엄마 정말 들어왔어요? 준서가 신기하다는 듯 통장을 들여다봤다. 응, 들어왔네. 그런데 왠지 기분이 복잡했다. 기쁘면서도 씁쓸했다. 13년 동안 받았어야 할 돈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했으니까. 엄마, 이제 조금 편해지겠네요. 그러네. 우리 준서 학원비라도 낼 수 있겠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나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미영 씨, 저도 소송 결과 나왔어요. 수정이 전화를 걸어왔다. 어떻게 됐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합쳐서 5천만 원 받기로 했어요. 와, 정말요? 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정훈이가 재산을 숨겨놓았거든요. 어떻게 숨겼다는 거예요? 가게도 제 명의고 통장도 다 다른 사람 명의로 만들어 놓았어요. 역시 이 인간은 계획적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변호사가 재산 추적을 해보겠다고 해요. 그리고 강제 집행도 신청할 거고요. 화이팅 해요, 수정 씨. 미영 씨도요. 우리 끝까지 가요. 하지만 정훈도 만만치 않았다. 양육비를 2달 주고 나서 갑자기 입금을 중단했다. 왜 안 들어와? 나는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해요. 이행명령이요? 법원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주면 감치명령까지 갈 수 있고요. 감치명령이면 구속될 수도 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카드를 꺼낼 때가 온 것이다. 이행명령 신청 후 일주일 만에 법원에서 정훈에게 명령이 내려졌다. 15일 이내에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고 앞으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입금하라. 법원의 명령서를 받아든 순간 나는 짜릿한 쾌감을 느꼈다. 명령서가 나간 지 3일 후 정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영아, 13년 만에 듣는 간절한 목소리였다. 왜? 제발, 이행명령 취소해줘. 왜 취소해?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13년 동안 나는 안 어려웠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 뭐? 다른 여자아이한테는 50만 원씩 주면서 내 아들한테는 20만 원도 못 줘.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다. 수정이가 가게 문 닫겠다고 해. 그거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무릎 꿇을게. 무릎 꿇어. 13년 전에 무릎 꿇었어야지. 나는 전화를 끊었다.
이제서야 무릎을 꿇겠다니 너무 늦었다. 15일이 지났지만 양육비는 입금되지 않았다. 나는 바로 감치 명령을 신청했다. 감치 명령이 나면 구속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해 주었다. 최대 30일까지 구치소에 들어갈 수 있고요. 정말로 구속되나요? 양육비 불이행은 꽤 심각하게 봐요. 특히 13년간 한 푼도 안 준 경우라면 더더욱요. 일주일 후 정훈에게 감치 명령이 떨어졌다. 7일 이내에 출석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30일간 감치 처분에 처한다. 드디어 진짜 카드를 꺼낸 것이다. 감치 명령이 나간 지 하루 만에 정훈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수정도 함께였다. 미영 씨, 정훈의 얼굴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다. 네, 정말 미안해요. 뭐가? 13년 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였다. 지금까지 밀린 양육비 계산해 봤어요? 그게 월 20만 원씩 13년이면 3,120만 원이야. 이자까지 치면 4천만 원은 넘을 거고. 정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렇게 많아? 13년 동안 내 아들 키운 게 4천만 원이 많아? 아니에요. 당연히 줘야죠. 수정이 나서서 말했다. 미영 씨, 저희가 상의해 봤는데요. 일시불로는 어렵고 분할로 드리면 안 될까요? 어떻게? 월 50만 원씩, 아니 60만 원씩 드리면 어떨까요? 나는 계산해 봤다. 60만 원씩이면 현재 양육비 20만 원에 과거분 40만 원을 더한 것이다. 좋아요. 대신 확실히 입금되어야 해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 번이라도 늦으면 바로 감치 명령 신청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고 있었다. 그 후 정훈은 정말로 매달 60만 원을 입금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경제적 여유를 느꼈다. 엄마, 이제 밤에 배달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준서가 기뻐했다. 그래, 이제 엄마가 저녁에 집에 있을 수 있어. 정말 좋아요. 엄마랑 같이 저녁 먹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지난 13년이 너무나 미안했다. 나는 배달 일을 그만두고 낮에만 하는 사무직을 구했다. 월급은 적었지만 양육비와 합치니 충분했다. 한편 정훈의 상황은 점점 나빠져 갔다. 수정은 결국 가게를 정리하고 떠났고 정훈은 혼자 남게 되었다. 미영 씨,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수정이 전화를 걸어왔다. 정훈이가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대요. 또요? 네, 이번엔 20대 초반 여자래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정말 변하지 않는 인간이었다. 그 여자한테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연락을 하죠? 제가 알아볼게요. 수정은 며칠 후 그 여자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정훈 씨와 만나고 계시나요? 나는 그 여자, 지은이라는 20대 여성에게 전화했다. 네, 누구세요? 저는 정훈 씨의 전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이에요. 사실혼? 네, 그리고 지금도 양육비를 받고 있고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저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지은을 만났다. 정말 어린 22살 여대생이었다. 정훈 오빠가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한테는 부모님 빚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고 했어요. 역시나 똑같은 패턴이었다. 그리고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저밖에 없다고. 지은 씨, 그 사람은 지금도 다른 여자아이한테 양육비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매달 60만 원씩. 60만 원요? 네, 과거 13년치 양육비를 분할로 받고 있거든요. 지은이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다. 그럼 오빠가 저한테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네요. 안타깝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저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다. 뭐라고? 2개월 됐어요. 오빠는 정말 기뻐했는데
지은 씨,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절대 책임지지 않아요. 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13년 전에 지은에게 나는 내 모든 이야기를 해줬다. 13년간의 고생담을 지은 씨가 결정할 일이지만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후 지은이 다시 연락했다. 미영 언니, 저 결심했어요. 뭘? 아이는 지우기로 했어요. 그리고 정훈 오빠와도 헤어질 거예요. 잘 생각한 것 같아요. 언니 말을 듣고 보니까 제가 정말 바보였구나 싶어요. 지은 씨 잘못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너무 교활한 거예요. 그런데 언니, 복수하고 싶어요. 복수? 네, 이 사람이 더 이상 다른 여자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지은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어떻게요? SNS에 다 털어버릴 거예요.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나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 씨, 그 방법보다는 뭐요? 법적으로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은과 나는 함께 정훈을 만났다. 이번에는 완전히 궁지에 몰린 정훈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은아, 미영아, 이게 무슨, 정훈 씨, 이제 끝이에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뭐가 끝이야? 지은 씨한테 임신시켜 놓고 또 도망갈 생각이었죠? 내가 끼어들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또 부모님 빚 핑계 댈 거야? 정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지은 씨, 이제 결정하세요. 지은이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뭐야? 임신 중단 비용이랑 위자료 청구서예요. 총 500만 원. 500만 원? 네, 안 주시면 법적 대응할 거예요. 그리고 지은이 핸드폰을 꺼냈다. 지금까지 오빠가 저한테 보낸 카톡들 다 캡처해뒀어요. 너만 사랑한다. 꼭 책임질게 이런 말들. 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거 어떻게? 이걸 인터넷에 올리면 오빠 인생 끝나겠죠? 제발, 그러지 마. 그럼 500만 원 주세요. 결국 정훈은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훈으로부터 꾸준히 양육비를 받은 지 1년이 지났다.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엄마, 오늘 성적표 받았어요. 준서가 환한 얼굴로 달려왔다. 어디 보자. 성적표를 보니 모든 과목이 어였다. 우와, 우리 준서 정말 잘했네. 이제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으니까 공부가 더 재밌어요. 그동안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해줄 수 있게 되었다. 엄마, 그런데 아빠 얘기는 이제 안 궁금해요. 왜? 엄마가 아빠보다 훨씬 멋있거든요. 13년 동안 저를 혼자 키우신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눈물이 났다. 힘들었던 13년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